안녕하세요. 박주민입니다. 전략적 판매 시리즈 5번째 순서로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도 준비한 슬라이드를 열어놓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략적 판매 세계에서 이 구매 영향력 행사자들의 파악만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구매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구매 영향력 행사자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성공적인 세일즈를 향한 출발점이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이 포지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숙지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 포지션 가시화를 위한 이 6가지의 전략적 판매 핵심 요소, 즉 도구들이 우리의 세일즈를 보다 명료하고 성공적으로 이끄는 툴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각각의 전략적 도구를 함께 학습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겠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구매 영향력 행사자가 되겠습니다. 이 전체 6가지 핵심 요소를 우리가 이해하려는 목적 중에 하나는 어이없이 경쟁사에게 수주가 넘어가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고객의 성장과 성공을 돕는 선제안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지속적으로 고객과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만들게 해준다.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도구 6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 그 세일즈 세계에서는요, 이 구매 영향력 행사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특정 회사의 어떤 담당자 A,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하나 우리가 세일즈를 풀어 나아가는 것, 뭐,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렇지만 전략적 판매 세계에서는 우리가 사전에 다양한 구매 영향력 행사자들의 역할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그들의 변화를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체계적인 전략적 툴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접촉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세일즈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구매 영향력 행사자들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잠시 한 5초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보통 고객사 내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판매 활동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보통 고객사 내에 몇 명의 구매 관계자와 접촉을 하십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해서 각각의 여러분들은 다양하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실 장비를 판매한다고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그 실험실 장비를 관할하는 관리 책임자, 또 그 실험실에서 장비를 가지고 개발하는 개발자 등을 떠올리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단체 보험을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판매자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뭐 해당 회사의 복지관리 책임자라든지 인사관리자라든지 뭐 노조 대표라든지 뭐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판매 활동을 하셔야 될 겁니다. 뭐그 외에도 뭐 컴퓨터가 됐든 조선 장비가 됐든 뭐 배터리가 됐든 그 어떠한 프로덕이라도 그 제품에 걸맞는 사람들을 찾아 나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한 명일까요? 그렇지 않죠. 네,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네 명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의 세일즈의 리소스를 낭비하지 않고 보다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구매자들의 특성을 분류하고 그 특성에 맞게 재평가하는 일련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구매 영향력자들의 핵심 주제가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바람직한 구매 영향력 행사자의 접근법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뭐 신규 고객을 하나 개척을 하고 그 고객을 어프로치하기 위해서 구매 영향력자들을 분석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반적인 방법과 전략적인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일반적인 방법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의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회사에서 내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우리 회사와 거래 실적이 있다든지 거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아마 찾아 나서게 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또 직급을 파악하실 수만 있다면 해당 부서에 적합한 직급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최초로 만난 사람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회사의 C레벨들을 위주로 해서 어, 접근을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겉으로 볼 때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들이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전략적 판매 세계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즉, 네 가지 구매 역할자를 파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다면 이 네 가지 구매 역할자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현재 시점에서의 구매 영향력자, 그리고 역할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함을 보지 말고 역할을 보라라고 하는 격언이 있는데요. 그 역할이 여러분들의 세일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죠. 어,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 모두의 네 가지 구매 역할자를 예외 없이 모두 접촉을 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모든 구매 영향력자들을 다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구매 영향력자들이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각각의 구매 영향력자들의 영향력 정도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앞서서 해당 판매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네 가지 구매 역할자별 중요도를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 비율에 맞춰서 선택과 집중해 나아가는 그러한 전략적인 방법들을 저희는 어, 적용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모든 단일 판매 목표와 전략은 고유하다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리는 보통 고객사, 다른 말로 어카운트를 뭉뚱그려서 판단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전략적 판매 세계에서는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의 규모 혹은 특성, 제품에 따라서 각각을 독립적인 변수로 놓습니다. 달리 말하면 A라는 고객사에
우리가 3개월 전에 어떤 A-라고 하는 판매 제한과 했을 때의 경우와 뭐 그 이후에 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새로운 판매 제한 B를 제한했을 경우 설사 제품이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해당 시점에서의 구매 영향력 행사자들의 역할이 미세하게 변화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좀 더 큰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 구매 담당자의 권한과 역할이 수시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현재 판매 목표와 관련된 모든 구매자들을 매번 다시 찾아야만 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재평가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정리한 1, 2, 3번의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적인 방법으로 어프로치하는 것. 이것이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람직한 구매 영향력 행사자의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구매 역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소위 buying influence, 바이어라고 불리우는 구매 영향력 행사자와 구매자의 구매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이 전략적 판매에서는요, 직함보다는 판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대상자를 구매 영향력 행사자로 간주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특정 부서의 특정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판매에 작거나 크거나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판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구매자로 간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매입과 구매에 관여하는 사람들과는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구매 영향력자들과 관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명함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직함에 에, 연연하지 않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실제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실제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포커스를 둡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숙지하셔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해당 고객사 내의 구매 영향력자들에 대한 이해, 파악, 접촉. 이해, 파악, 접촉이 일사불란하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요약하면 네 가지 구매 역할자. 지금부터 앞으로 말씀드리게 될 이 네 가지 구매 역할자의 특성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그림이 펼쳐지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제안하고자 하는 그 특정 판매 상황에서 이 네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구매자를 예외 없이 모두 파악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그들 모두를 또 역시 예외 없이 접촉하셔서 그들의 태도를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될 핵심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제일 먼저 기존 고객이 됐든 신규 고객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요. 네 가지 구매자 역할에 초점을 맞추셔서 실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물을 찾는 겁니다. 그 숫자는 네, 해당 프로젝트에 따라 고객사의 환경에 따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네 가지 구매 역할자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네 가지 구매 영향력 행사자들을 알아볼 텐데요. 그 첫 번째 행사자로서 경제 구매 영향력 행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할과 그들의 관심사, 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속의 니즈까지 구분해서 하나하나씩 요약을 한 다음에 키포인트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경제 구매 영향력 행사자는 말 그대로 최종적으로 구매를 승인하는 사람을 말해요. 도장 찍는 사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판매마다 이들은 오직 한 명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구매위원회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사회 형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한 명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구체적인 역할을 보면 뭐 자금 지출의 통제 관리나 자금 집행에 관한 권한이나 자원 집행의 재량권이나 거부 권한을 갖습니다. 모두가 예스할 때 노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모두가 노할 때 예스할 수 있는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대표자나 해당 사업부의 사업부장이나 특정 프로젝트의 최종 책임자가 되겠죠. 자, 이들의 관심사가 중요합니다. 조직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 이익 효과 여부를 중시한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회사에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들은 최우선 관심을 둔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고객의 대표자를 만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도외시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을 만나거나 만나지 못하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경제 구매 영향력 행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별하고 그 캐릭터에 맞게, 특성에 맞게 여러분들이 제안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러한 특성을 이미 파악하고 컨택한 경쟁사에게 여러분들이 헤게모니 싸움에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 구매 영향력 행사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바지사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력 행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리고 도장 찍는 역할만 그 경제구매 영향력 행사자가 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제 그 구매의 실력 행사를 하는 주체를 찾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경제 구매 영향력 행사자가 끊임없이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특정 부서의 특정 임원이 현재 시점에서는 경제 구매 영향력 행사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알고 봤더니 3개월 후에 퇴임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비즈니스는 실제 발효가 3개월 이후부터 진행이 된다고 간주하면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파악해야 될 대상은 3개월 후에 퇴임하게 될 임원을 대체할 그 경제 구매자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미리 미연에 예측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여러분들이 기획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판매 규모가 얼마나 크냐 적냐에 따라서 그 경제 구매 영향 행사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작은 회사에서 이제 최고 경영진이 승인해야 하는 구매를 큰 회사에서는 보다 낮은 직급의
역할자가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또 사업 환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사업 환경이 불안정할수록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경제 구매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다음으로는 여러분과 여러분 회사에 대한 거래 경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혹은 여러분들의 전임자들과 좋은 거래 경험이 많을수록 권한은 상대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또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 경험입니다. 뭐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을 많이 제공을 했고 그들도 그러한 만족을 어, 꾸준하게 누리고 있다면 역시 여러분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자의 역할자가 좀 낮은 직급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는 조직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내의 안정과 성장과 같이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매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때는 당연히 상향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어, 회사나 거래선별로 경제 구매자가 항상 같은 사람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판매자 입장에서의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 회사라면 이러한 의사결정은 어느 직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내려질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사전에 우리 회사에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설사 이러한 질문이 구체적으로 해당 고객사 내의 경제 구매 영향력 행사자를 찾아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사전에 고객의 네 가지 구매 영향 행사자를 찾는 이 일련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우리가 사용구매 영향력 행사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어, 사용구매 영향력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대량의 PC를 특정 은행에 예, 납품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뭐 본사 차원의 구매 담당 임원이나 부서장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은행 창구에서 그 제품을 사용하는 행원들이라든지 또 그들의 행원들을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들을 여러분들이 사용구매 영향력 행사자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사용구매 영향력 행사자들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그들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즉, 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내게 어떻게 효용 가치가 있고 나의 업무력을 높여줄까? 이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구매 영향력 행사자는 굉장히 그 복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보면 뭐 관리 감독자들, 슈퍼바이저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감독하는 사람, 제품을 매일 쓰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들의 판단은 좀 주관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판단이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거나 뭐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용자의 성공과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공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실제 결정 권한은 없지만 이들의 입김은 의사결정권자에게 바로 직접 보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매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의 관심의 초점은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죄송합니다.
실무에서 수행해야 될 업무라는 겁니다. 그 업무에 내가 얼마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예상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키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CEO가 승인을 하더라도 사용 구매자를 배제할 경우 다음 구매에서 배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구매자의 복수라는 개념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영업자가 해당 고객사 내에 경제 구매 영향력 행사자들을 위주로 해서 영업을 펼친 거예요.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열심히 프레젠테이션하고 시연회를 거치고 ROI를 통과해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주를 최종적으로는 놓치게 됐다.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그 해당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공장 근로자의 사용 구매자들을 컨택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해당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거의 90% 가까이 손안에 들어왔다라고 판단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는 이 사용 구매 영향력 행사자들의 비토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소리 소문 없이 예, 우리의 제안이 배제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경쟁사에게 넘어간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 구매자의 복수라는 거예요. 사용 구매 영역 행사자를 배제하고 컨택하지 않았을 때 오는 가장 큰 리스크이자 불이익이 된다. 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의 판단이 예, 주관적인 경향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불합리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걸맞는 백데이터나 자료 근거, 퍼포먼스에 관한 다양한 혜택들을 이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해서 고객이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나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만족한 답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네, 오늘 그 네 가지의 구매 영향력 행사자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대상자가 되겠는데요. 바로 기술 구매 영향력 행사자가 되겠습니다. 테크니컬 바잉 인플루언스라고 하는데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테크니컬 바잉 인플루언스는 또 테크니컬티 바잉 인플루언스로 또 나뉘어집니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좀 올리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의 역할은요, 걸러내기입니다. 적합하거나 부적합한 제품, 서비스, 판매자를 심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과연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제품이 우리 회사의 기준에 맞느냐, 부합하느냐, 이거를 판별하는 거죠. 매우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여기에 이제 관여되어지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측정과 계량이 가능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제안을 평가하게 되고요. 소위 그렇기 때문에 문지기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골키퍼와 같이 여러분들의 입장을 막는 역할자인 거죠. 이들은 뭐 성격이 까탈스러워서가 아니라 이들의 역할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또 재미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최종적 승인은 불가능한 반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되게 높아서 마치 그들이 회사를 대표한 최종 승인권자인 것처럼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기술 구매 영향력 행사자들의 특성을 잘 감안을 해서 제안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들의 역할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면 규격이나 기술, 전문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이들의 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이 특정한 판매의 성사 여부를 결정짓는 아주 그 결정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최종적인 승인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제 구매 영향력 행사자를 제일 먼저 예, 컨택을 하실 수만 있다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기술 구매 영향력 행사자나 사용 구매 영향력 행사자들을 하나하나 컨택하면서 그들의 편견이나 오해나 부정적인 견해들을 불식시켜야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의 관심의 초점은요, 자신들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필요한 규격과의 일치 여부입니다. 즉, 스펙이라고 하죠. 그 스펙에 관련돼서 아주 까다로운 기준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컨셉은 여러분들의 제품이 우리의 규격을 충족하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아, 역시 소리 소문 없이 고객사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배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테크니컬 바잉 인플루언스에서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는 키워드는 테크니컬티예요. 그런데 이 테크니컬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제품 중심의 기술성과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자가 갖고 있는 전문성에 의존해서 여러분들의 제안이나 판매를 회방하거나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법률적 전문성을 갖고 있는 법률 담당자, 회계적 전문성을 갖고 있는 회계적 담당자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여러분들이 제안이 우리 회사, 즉 그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또 내리게 되면 마지막 최종 결정자 입장에서 쉽게 여러분들의 제안을 수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법률, 회계, 제품의 특성, 서비스 전문성,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제품 자체에 가장 퍼스트 베이스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셔야 되고요. 회방꾼 역할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애써서 찾아내지 않으면 이분들은 마쿠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들도 역시 구매자의 복수를 실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찾지 않고 파악하지 않고 이들을 컨택하지 않는다?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코치인데요. 네 개의 구매자 역할자 중에서 가장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들의 복합 판매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구매자의 형태입니다. 사실상 이 복합 판매 세계에서 성공적인 세일즈를 만들어내는 데의 주요 힘에는 주요 전략은 여러분들이 코치를 얼마나 잘 발굴하고 개발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최소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은 해당 판매에서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코치를 개발하셔야 돼요. 자, 이들의 역할은요, 당면한 판매에서 여러분들을 돕는 가이더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죠. 그래서 이들은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석을 하는 도움을 줍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당면한 단일 판매 목표의 타당성, 다른 구매 영향력 행사자, 전략적 분석의 다른 요소, 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도대체 이 코치를 어떻게 발굴하고 개발을 하느냐? 이 방법론은 저희가 나중에, 아주 나중에
별도로 띄어서 이 코치에 대해서 집중 조명합니다. 일단은 이 시간에서는 네 가지 구매 영향력자 중에 하나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구매하는 회사 내부에서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판매하는 우리 회사 내부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두 회사 이외에 제3자, 서드 파티라고 하는 제3자의 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이들의 관심의 초점은요, 오직 여러분들의 판매의 성공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성공과 그들의 성공을 등치시키는 관계자를 찾아야 돼요. 이들의 마음속의 컨셉은 여러분의 제품이 확실히 채택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어, 좀 비근한 예로 이런 예를 말씀드리면 좀 이해를 빨리 하실 거예요. 코치는 여러분 회사의 직속 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상사가 과거에 그 회사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고 좋은 거래 관계를 구축했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프로젝트에서 직속 상사는 내게 코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고객사 내에서 적절한 코치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주요 역할 세 가지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해석해주는 역할자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코치뿐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코치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코치를 소개받거나 인맥을 넓혀서 두통 코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주요한 활동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코치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지만 발굴과 개발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미션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들은 여러분들의 해당 특정 판매를 지원하고 성공을 바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코치, 적절한 코치의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들은요, 첫 번째로 좋은 코치의 신뢰를 받고 있으셔야 됩니다. 즉, 해당 고객사에서 그 코치는 여러분들을 인정해야 돼요. 아, 저 영업대표는 우리 회사에 가치를 제공해주는 사람이다. 가치 있다. 라는 신뢰를 얻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 여러분을 지지하는 사용 기술 경제 구매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즉,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각각의 역할자들, 각각의 역할자들이 여러분들의 코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 구매자가 여러분들의 코치가 되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막강한 포지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힘을 레버리지로 활용을 해서 까다로운 기술 구매자 또 주요한 사용 구매자들을 하나하나 설득해 나아갈 수 있는 조언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조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해당 특정 판매를 자신의 성취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의 상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서드 파티, 외부에서 여러분들을 신뢰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그 고객사에서 신뢰를 받고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좋은 코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코치들에게 이번 판매 성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조언을 구하셔야지 나를 대신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라든지 나를 대신해서 좀 세일즈를 직간접적으로 해달라든지 하는 요구는 적절치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것들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리하면 이번 특정 판매에서 세일즈의 주체자는 나고 그 코치, 해당 코치로부터의 적절한 안내를 받아서 나머지 모든 활동들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코치에게 전달이 돼야 되고요.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의 세일즈가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즉,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나 방향, 조언을 받는 정도로 그치셔야지 그 이상이 되도록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 자, 이 외에도, 체크를 해야 될 몇 가지 주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설명을 올리고 전체적인 오늘의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그 기업 고객에 가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지는 않아요. 좀 더 다양한 그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이나믹하게 진행이 됩니다만은 요 유튜브 채널은 여러분들과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친근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대화 형식으로 좀 풀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컨셉은 좀 다르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이제 댓글이라든지 가끔씩은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궁금한 것들을 좀 물어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참 괜찮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또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사항들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 모든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복합 판매는 모든 구매 영향력 행사자를 대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 구매 역할자 말씀드렸죠. 이 모든 대상자들을 분류하시고 파악하시고 이들을 상대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접촉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판매의 초점을 경제 구매자에게 과다하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기억나시죠? 구매자의 복수를 간과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적인 승인 권한은 없지만 그 승인에 영향력을 미쳐서 여러분들의 판매를 네, 드랍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음으로는 구매 영향력자 접촉에 있어서 편식은 금물이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엔지니어 출신들은요, 엔지니어만 만나요. 뭐 어떤 관리자 출신은 관리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만나고요. 또 어떤 특정 측면의 특정 부문의 서비스나 어, 뭐 영업이 됐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신한테 좀 익숙한 사람들을 위주로 만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에 영업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자주 컨택을 했어요. 음. 이러한 것들이 결코 초기에는 좀 일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 보면 편식이 돼요. 그래서 자기한테 익숙지 않은 어, 관계자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 출신의 세일즈를 하고 있다면 해당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경제 구매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제안, 사용 구매자를 이해시키기 위한 제안은 각각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한쪽의 구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편식을 하는 나와 그 모두의 각각의 네 가지 구매 영향력자들을 두루두루 컨택해서 그들의 특성에 맞게 제한 영업을 펼치고 있는 경쟁사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누가 더 해당 수주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렇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후자의 경쟁사가 저보다 훨씬 더 비교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제품, 솔루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헤게모니 싸움에서 보이지 않게 소리 소문 없이 배제가 되어진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어떠한 여러분들이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핵심 역할자가 한 사람만 보인다면 거의 확실하게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때 우리는 다음 시간에 배울 빨간 경고 깃발을 마킹하셔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이머전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친절하게 우리의 지금 세일즈가 위태롭다 아니면
수주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경쟁사에게 이러이러한 비중으로 밀리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영업 활동을 해나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 혹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만 파악할 수만 있다면, 아, 우리가 지금 이거를 놓치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이러한 활동을 아직 전개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시화해서 거기에 경고 메시지를 붙이고 다음 대안을 준비할 수만 있다면 그 세일즈에서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수주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모든 대상자를 여러분들은 모두 파악하셔야 되고 이해하셔야 되고 컨택하는 데에 중점을 두셔야 된다. 이것이 모든 복합 판매, 구체적으로는 전략적 판매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기본적이면서 핵심 사항이다라는 영향력의 정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정 판매건에 따라서 대상자의 중요도를 차별화하셔야죠. 투입에 안 뵙니다. 예를 들어 어, 경제 구매 영향력 행사자가 현재 특정 판매에서 50%의 중요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고 나머지 역할자들이 뭐 30, 20, 10이라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경제 구매 영향력 행사자들의 선택 빈도를 높이셔야 될 겁니다.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러분들의 세일즈에 반영이 되셔야 된다는. 다음으로는 판매 기회를 무산시키는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기술 영향력 구매자가 자신의 범위를 넘어가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를 포함해서 반대적인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 판매나 제안을 뒤에서 보이지 않게 비토, 즉 반대하는 그들에 대한 컨택을 배제할 경우에 여러분들의 판매기를 무산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한 기술자가 도드라지게 보인다면 영향력의 정도를 상향시켜야죠. 다음으로는 무력한 반대자가 있습니다. 네, 이미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봤을 때 영향력의 정도가 크게 보이지만 몇 개월 후 혹은 어떤 특정 시점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에는 그 영향력의 정도가 미비해지는 반대자라고 파악이 된다면 당연히 접촉의 빈도수나 질과 양을 줄여나가야겠죠. 반대로 대체되어질 수 있는 인물을 발굴을 해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접촉의 빈도수를 넓혀나가야겠죠. 마지막으로는 도장만 찍는 경제 구매자일 경우 우리는 마쿠에서 실력을 실제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찾고 그들의 특성에 맞는 제안을 어,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서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판매에서 설사 그 해당 구매자가 무능력해 보일지라도 언제든지 원래의 영향력을 회복할 수도 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주로 경제 구매 영향력 행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제가 역바지 사장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표자가 특정한 그 역할을 어, 하위 부서의 특정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위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해당 구매 영향력자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제한 영업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언제든지 그 역할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인 경제 구매 영향력자를 배제하셔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골고루 특성에 맞게 여러분들이 4분면을 만드세요. 그래서 경제 구매자, 사용 구매자, 기술 구매자, 꼬치 이 네 개의 역할자들을 4분면을 만들어서 그 각각의 영향력의 정도를 업데이트하시고 재평가하셔가지고 내가 얼마만큼의 질과 양의 빈도수를 맞추어서 그들을 컨택해 나아갈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확인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요것만 하면은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죠. 그래서 구매회사 조직에서 여러분의 제안이 지금 당장이나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곳이 어디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판매액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조직의 높은 지위에서 경제 구매자가 발굴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반대는 밑에 영역에서 좀 발굴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문적 지식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즉, 구매 영향력 행사자들 중에서 판매 회사의 전문 분야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조언을 청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거죠. 즉,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기술 구매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러한 부분들의 키맨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고요. 네, 지리적 위치도 사실은 중요하죠. 사실은 오늘날에는 이제 그 비대면 영업이 좀 강화가 되면서, 과거와 같이 이렇게 물리적인 지리적 위치를 좀 이렇게 위치로부터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 인간에게는 심리적인 지리적 거리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은 서울에서 영업을 하는데, 어떤 특정 그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핵심 구매 영향력자가 부산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과거 같으면은 그 구매 영향력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부산으로 출장을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줌이라든지 웨백스와 같은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컨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펼칠 수 있는 범위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키맨의 레인지를 좀 더 유연하게 바라보시고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좀 컨택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점에서 이 온라인 영업과 오프라인 영업을 합친 하이브리드 영업을 전 강조를 늘 하는데요. 그래서 제안과 어떤 여러 가지 트랜잭션, 상호작용은 뭐 이메일이나 뭐 다양한 화상 툴들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요한 전략적 키맨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지 않고 그분들을 오프라인 상에서 컨택하는 노력들을 저는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개인적 우선순위가 되겠는데요. 모든 구매자는요, 판매에서 개인적 관심, 셀프 인터레스트 요소를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특정 은행에 어떤 PC를 한 수백 대를 공급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실제 해당 창구의 행원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 우선순위가 미치는 영향이 제일 커요. 그래서 그들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그들 자체의 셀프 인터레스트도 충족시키지만 사실은 그러한 부분이 ROI를 담당하는 책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는 승인자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컨택해야 될 포인트들을 어, 발굴하고 발굴하는 것 그리고 컨택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내부 역학 관계도 사실은 좀 무시 못하는 요소이긴 합니다만은 요거는 조금 이제 세일즈가 좀 깊게 관여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고객들은 끊임없이 고용, 해고, 이동과 같은 그런 조직 내에 변화가 발생하죠. 그래서 정확한 컨택 포인트가 그러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러한 부분들을 재평가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분면으로 나누어서 경제 구매자, 사용 구매자, 기술 구매자, 호치 이 각각의 영향력자들의 내부 역학 관계까지도 조망해서 여러분들이 예, 전략적 판매를 수행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포지션 가시화를 위한 6가지 핵심 요소 중에서 구매 영향력 행사자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
빨간 경고 깃발, 그리고 강점의 최대화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파악한 구매 영향력 행사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세일즈 변화에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미리 감지하고 그 감지된 빨간 경고 깃발을 해칭하기 위한, 제거하기 위한 어떠한 강점의 최대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포지션 가시화를 위한 첫 발을 디디게 되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보다 유익하고 여러분들의 세일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전개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밝은 모습으로 즐겁게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마웠습니다.